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단순히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으로 장내에 도달해 정착해야만 유익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산, 담즙, 장내 환경 등의 변수로 인해 대부분의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멸합니다. 유산균이 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리학적 장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위에서 분비되는 강산성의 위산은 유산균의 생존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후 담즙산에 노출되고 소장에서는 소화효소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산균은 사멸하며 실제로 장까지 살아 도달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내산성 캡슐, 장용 코팅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일부는 사균 처리된 유산균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사균 유산균은 장에 정착은 못하지만 면역세포를 자극해 한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막이 염증 상태이거나 면역세포가 과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조차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유산균의 생존율뿐 아니라 정착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장누수, 염증, 면역 이상이 동반된 상태에서는 유산균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가스 생성, 복부 팽만, 설사 등은 유산균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반응입니다. 이는 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유산균의 종류도 문제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같은 균주는 일부 사람에게만 효과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장내 미생물 구조에 따라 유산균의 작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유산균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산균은 장에 일시적으로만 머무는 transient colonization 상태에 그칩니다. 이는 장내 고유 미생물 분집이 유산균의 정착을 배제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산균이 장 점막상에 부착하려면 특정 수용체와의 친화력이 필요한데 이 수용체의 발현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결국 유산균은 맞는 사람에겐 잘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또한 유산균 제품의 보존성과 품질 역시 큰 변수입니다. 실온 보관 중 유산균 수가 급감하거나 포장 중 열에 노출되어 효과가 급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산균 제품은 실제 생균수나 활성 정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 실제로 장에 도달해 효과를 내는지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 점막의 상태입니다. 점막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에서 유산균은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유익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산균은 장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장점막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유산균보다 먼저 장점막을 회복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산균은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복용 전장 상태를 진단하고 점막 회복과 염증 조절이 우선되어야 유산균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만으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다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도 이제는 제고해야 합니다.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유산균은 마지막 단계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유산균의 효과는 정착과 대사산물 생성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장내에 이미 유해균이 우세하거나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유산균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일부 유산균은 락트산을 생성하여 pH를 낮추는 작용을 하지만 장 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이 산성 환경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생산하는 대사산물은 건강한 장내 환경에서만 한겸 면역 조절 작용을 합니다.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유산균은 장기 복용 시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변비, 설사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장이 적응하며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유산균이 장 환경을 바꾸는 주체가 아니라 조건부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미세캡슐화 기술이 접목된 유산균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장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장 점막이 재생되지 않고 염증이 지속되면 어떤 고급 유산균도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유산균은 장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의 후반부에 위치한 요소입니다. 장 점막 재생, 염증 억제, 유해균 억제 등의 선행 작업 없이는 유산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산균을 선택하기 전에 나의 장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점막이 회복되고 면역 균형이 잡힌 후에야 유산균의 보조적 역할이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또한 유산균이 장에 정착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정착했다고 해서 평생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식단, 수면, 항생제 복용 등 일상 요인들이 장내 환경을 지속적으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 전에 장 점막 회복, 염증 개선, 유해균 억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은 불안정한 땅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장점막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균을 복용하면 장점막을 자극해 오히려 장내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보 환자의 경우 유산균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내 균형이 이미 깨진 상태이며 잘못된 유산균 투입은 가스 생성,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산균은 개인의 장 상태에 따라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산균보다 장점막 회복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기능의학, 자연치유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루타민, 아연카르노신, NAG, DGL, 알로에베라, 퀘르세틴 등의 성분은 장점막의 재생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이 성분들을 기반으로 장점막을 복원한 후 유산균을 도입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은 혼자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과 함께 복용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에서 생존과 증식을 돕고 동시에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장 점막이 건강하고 염증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산균은 분명 장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며 장 상태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장 건강 전략은 점막 회복, 염증 조절, 환경 안정화, 유익균 증식이라는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 흐름이 뒤바뀌면 아무리 좋은 유산균도 몸에 흡수되지 않고 소용없는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산균은 단순히 장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착 이후 면역계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실제 생리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점막은 면역세포의 밀집지대이며 이곳에서 유산균은 T세포 반응, 사이토카인 분비, IgA 항체 생성 등 면역작용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점막이 염증 상태일 경우 유산균의 신호는 오히려 면역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역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장내 바이오필름입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기존 미생물 군집이 형성한 보호막 구조로 새로운 유산균의 정착을 방해합니다. 특히 크론병, 과민성대장 증후군 환자의 경우 병원성 균이 이 바이오필름 안에 숨어 있어 유산균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산균을 넣는 것보다 먼저 바이오필름을 분해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용 코팅, 내산성 캡슐, 동결건조 기술 등이 사용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에 도달하더라도 점막 환경이 손상되어 있으면 정착률은 여전히 낮고 생산되는 대사산물의 품질도 불안정합니다. 즉, 생존만 강조하고 정착과 작용을 놓친 유산균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유산균 복용에 실패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누수 증후군과 SIBO가 함께 있는 40대 여성 환자 사례에서는 유산균 복용 후 가스와 복통이 오히려 심해졌고 점막 치료 후 동일 유산균을 다시 복용했을 때에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타이밍과 환경이 유산균 효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산균 복용은 장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1장 염증이 심한 단계 유산균 복용 금지, 점막 회복 중심. 이 점막 회복 단계 저용량, 내산성 유산균 소량 도입, 참 안정화 이후 프리바이오틱스 병행하여 미생물 다양성 확대. 이러한 단계적 접근 없이는 유산균 더욱이 유산균은 단순히 장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착 이후 면역계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실제 생리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점막은 면역세포의 밀집지대이며 이곳에서 유산균은 T세포 반응, 사이토카인 분비, IgA 항체 생성 등 면역작용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점막이 염증 상태일 경우 유산균의 신호는 오히려 면역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역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장내 바이오필름입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기존 미생물 군집이 형성한 보호막 구조로 새로운 유산균의 정착을 방해합니다. 특히 크론병, 과민성대장 증후군 환자의 경우 병원성 균이 이 바이오필름 안에 숨어 있어 유산균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산균을 넣는 것보다 먼저 바이오필름을 분해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